언제부턴가 갈 때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 때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 때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시의 한 구절이 가슴속 깊이 이렇게 사무치게 스며드는 밤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스쳐 지나간 안타까운 것들, 그리운 것들을 깨어나게 하는 낭독의 발견. 오늘의 초대 손님은 한국시문학사에서 맑은 물줄기가 되어 오신 분입니다. 시인 신경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시인 앞에서 시를 읽는다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인 줄 몰랐어요. 앞에서 시인보다 훨씬 더 시를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야관만 좋지 않습니다. 아유, 선생님 갈대란 시는 언제 쓰신 거예요? 21살 때니까 거의 50년 전쯤에 썼던 시지요. 50년이나 되셨어요? 거의 이 시가 선생님 등단하신 시죠? 그렇죠. 예. 네.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사연보다는 이제 당시는 아직 세상도 잘 모르고 삶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생각 그런 것보다는 관념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이렇게 삶을 파악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니까 감성적인 당시의 제 생각을 그 시 속에 형성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 시를 비롯해서 몇 편을 쓰시고는 또 절필을 하고 고향으로 가셨잖아요. 네, 그 당시는 한국전쟁 직후인데 우리 사회가 참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죠. 혼란뿐 아니라 이 전쟁의 상흔도 그냥 곳곳에 남아 있고 맨 그 포탄에 허물어진 집 같은 것 있고 네. 또 도둑놈, 창녀, 깡패 온 서울뿐 아니라 전국이 그런 뻐글뻐글하고 마음 놓고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당시에 갈대 같은 이런 순수한 서정시를 발표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과연 내가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올바르게 시를 쓰는 태도인가, 이렇게 시를 쓸 수 되겠는가, 내가 지금 사는 이 시대의 고민 같은 것이 조금 더 드러나 있지 않은 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됐죠. 그러다가 서울살이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정도 생기고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서 오물오물 지내다 본 것이 한 8, 9년, 거의 10년 가깝게 시골 살게 됐었죠. 네. 그러면 그 시간에 시골에서 참 많은 일들을 또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일을 했고, 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난 그 10년간이었죠. 농사를 짓는 칙도 해보고, 장사를 하는 칙도 해보고, 학원 같은 데서 기웃기웃 해보기도 하고, 별거를 다 해봤지만 제대로 된 직업을 가졌던 일이 없었죠. 그래서 일단 그러면서도 많이 떠돌아다니고 여러 곳을 가보고 그래가지고서 저로서는 세상을 새롭게 공부하는 계기가 되긴 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사실 시골 살고 농촌의 가난 이런 것을 다 체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알지 못했죠. 비상적으로만 알았죠. 네. 그때 시골에서 다시 살면서 20대 초반에서 20말까지 이를 살면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 현실이 이러하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만약 시를 쓸 기회가 나한테 다시 온다면 지금 옛날 같은 그런 시에 만족하지 않고 이 시대의 목소리가 담긴 시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대의 질문이고 그 시대의 질문에 대한 또 대답이기도 하니까 그런 성격의 시를 쓰게 될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10년을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또 한편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그동안도 순간순간 굉장히 불쑥불쑥 시를 쓰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시 쓰시는 분 다 알고 또뭐 시뿐 아니라 모든 예술이라 그렇죠. 네. 그걸 한번 거기 그 빠져놓으면 거기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래 늘 나는 시를 절대로 안 쓸 것이다. 그러다가도 또 문득 시를 쓰고 싶어지고 네. 또 시를 못 써서 막 병 같은 것이 날 것 같고 그러면서 끄적끄적 시도 또 쓰고 그러면서 네. 10년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그러다가 다시 또 저희 곁으로 오셨을 때 너무나 반가웠어요. 네. 선생님 그때 쓰신 시 한 편 예, 또 그때 들려주세요. 제가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서 제일 먼저 발표를 한 시가 그때는 뭐 아무도 시를 써달라는 데도 없으니까 무슨 동약회사의 뭐 사회부 비슷한 데다가 썼다가 그것을 다시 이제 어떤 신문에다가 다시 썼는데 그것이 농무란 이 겨울밤이라는 시가 그때 제일 먼저 발표했던 시입니다. 저로서는 그때 말하자면 제가 다시 시를 쓰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시기도 하고 또 제 시의 어떤 경향 같은 것을 결정지어준 그런 시이기도 하니까 네. 의미가 있는 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겨울밤 우리는 협동조합 방앗간 뒷방에 모여 묵내기 화투를 치고 내일은 장날 장꾼들은 왁자지껄 주막집들에서 눈을 턴다. 들과서는 온통 새하얗구나. 눈은 펑펑 쏟아지는데 쌀값 비료값 얘기가 나오고 선생이 된 연장딸 얘기가 나오고 서울로 식로살이 간 분이는 아기를 뱉다더라 어떡할 거나 술이라도 취해볼 거나 술집 색시 싸우려 분냄새라도 맡아볼 거나 우리의 슬픔을 아는 것은 우리뿐 올해에는 달기라도 쳐볼 거나 겨울밤은 기로 묵을 먹고 술을 마시고 물세 시비를 하고 색시 젓갈장단에 유행가를 부르고 이발소집 신랑을 다루러 보리밭을 질러가면 세상은 온통 하얗구나. 눈이어 쌓여 지붕을 덮으다오 우리를 파묻어다오. 오정대 뒤에 치마를 둘러쓰고 숨은 저 계배들한테 연애 편지라도 띄워볼 거나 우리의 괴로움을 나는 것은 우리뿐 올해에는 돼지라도 먹여볼 거나 정말 행간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슴 사무치는 그런 절절함이 느껴지기도 해요. 네, 당시의 농촌 현실이었는데 사실 이런 농촌 현실은 지금까지도 물론 외형상으로는 변했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이 겨울밤이라는 시를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제 그렇게 다시 또 시를 쓰시게 되셨잖아요.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거죠. 네, 그렇죠. 시골살이를 청산하고 서울로 올라온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을 다시 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된 데는 기인이라고 소문난 김관식 시인의 영향이 있습니다. 우연히 충주에서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서 네. 근데 그 사람도 그때까지 거의 한 5, 6년 동안 시를 안 쓰고 있다가 저를 만나서 둘이서 술을 마시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시를 쓸 것이다 뭐 이런 기고만장스러운 얘기를 하고 서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서 그러면 당장 보따리 싸지고 짊어지고 서울로 올라가자. 우리 집 방도 있고 연탄도 있고 쌀도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자. 그래서 저도 사실 무작정 따라와서 다시 문학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 그 김관식 시인의 말에 그냥 서울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디서 생활하셨어요? 김관식 씨가 처음에 집도 공짜로 주고 방을 네. 또 쌀도 몇 마리를 갖다 주나서 먹을 걸 만들어주고 또 연탄도 부엌에 잔뜩 싸놓고서 떼라 그러고 자기네 집에 있던 김치 또 한독 갖다가 우리 집에 놔주고 그래서 와. 살았죠. 아, 근데 선생님은 또 학창 시절에는 어떤 시를 좋아하셨을까 너무 궁금해요. 제가 뭐 처음서부터 그런 시를 좋아했던 건 아니지만 처음에야 뭐 어릴 때는 김영랑, 유치환 이런 방목을 이렇게 다 좋아했는데 네.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때서부터 제가 가장 좋아했던 시인은 백석 시인하고 오장환 시인하고 이영학 시인.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영학 시인을 특히 좋아해서 지금까지도 이영학 시인의 시는 제가 어디 가서 시 한 편만 꼭 낭송하라 남의 시를 그러면 제가 이영학 시인의 시를 낭송하곤 하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영학 시인의 시 북쪽이라는 시 대표적인 시죠. 그 북쪽이라는 시를 제가 읽고서 이영학 시인을 엄청나게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그 북쪽이라는 시를 하나 이어보기로 할까요? 네. 북쪽은 고향, 그 북쪽은 여인이 팔려간 나라. 먼 산맥에 바람이 얼어붙을 때 다시 풀릴 때 시름 많은 북쪽 하늘에 마음은 잠들 줄 모르다. 이 시는 이제 그 분이 원래 함경도 분인데 그 자기의 고향인 함경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쓴 그런 망향의 시죠. 근데 여기에는 그런 감성적인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 이것이 1930년대에 발표된 시인데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 딸을 낳으면 저 중국 사람한테 팔아서 쌀 몇 말, 죽달 몇 말 얻으면서 살던 그러한 시대의 그 역사적 배경도 있고 네. 현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시를 많이 읽고 또 그 당시에는 그 이용학 시인의 시를 좀 읽기 어려운 시기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영학 시인의 시가 월북한 시인이라고 해서 못 읽게 했는데 그러나 뭐 그때 그 단속이란 것도 느슨하니까 저 동대문 저쪽 청계천 쪽에 서점 고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 막 굴러다녔죠. 근데 몰래 구해서 읽다가 걸리면 그것이 뭐 요즘 그 문제가 되기는 국보법에 걸리기도 하고 잡혀 들어가서 몇 달씩 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랬었죠. 그래도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몰래 서로 구하면 빌려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읽었던 것이 백석, 이용학, 오장환 이런 사람들이 시였죠. 그 선생님께도 또 특별한 선생님이 계실 것 같아요. 시에 있어서는 저는 역시 제 시의 스승이라고 한다면 백석, 이용학을 꼽아야 되겠죠. 정지용 네. 시인한테도 영향받았지만 그러나 학교 다닐 때는 조지훈 시인한테 강의를 몇 번. 이제 그분은 강의를 맡아도 열심히 꼬박꼬박 하는 게 아니라 한 학기 한두 번밖에 안 합니다. 그래요? 네, 좀 그런 쪽에 시라는 것은 학교에서 강의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시인이란 시 공부라는 거는 시 강의라는 거는
좀 길만 터주는 것이지 이것이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말하자면 그 인간적으로 감명을 받았다 그럴까 저런 시인이 참 시인답고 훌륭한 분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아, 이렇게 선생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또 시 낭독해 주시는 것도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이렇게 벅차는 느낌인데요. 사실 저는 선생님이 오늘 오시면 꼭 부탁드리고 싶은 시가 있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도 선생님의 시 중에 이 시를 떠올리실 텐데 가난한 사랑 노래를 직접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가난한 사람 노래를 그럼 한번 또 읽어보기로 하죠. 네. 가난한 사랑 노래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소리 메밀묵 사료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에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와 닿았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이 시는 아까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라고 부제를 달아주셨잖아요. 어떤 사연이 네, 이게 있으시죠?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남을 위해서 자청해서 시를 쓴 유일한 시가 이거 한 편인데요. 두 편이라고 보면요. 그렇다고 이제 또 제가 기름동이라는 산동네 살 때 얘기인데요. 그때 제가 잘 가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네. 그 술집에 자주 드나드는 그 노동자 한 사람하고 친해졌는데 그 노동자가 그 술집 주인 딸하고 연애를 하는 중이었어요. 둘이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서 뭐 매일처럼 괴로워하고 다투고 그러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제가 주제넘게 나서서 그러지 말고 결혼해라. 결혼하면 내가 주례를 써주고 뿐 아니고 시도 축시도 한 편 써주겠다. 와. 그래서 시를 쓴 것이 사실은 이 가난한 사랑 노래가 아니고 너희 사랑이라는 시가 또 한 편 있습니다. 그 너희 사랑을 써줬는데 그 결혼식 당시에 그 노동자가 지명수배를 당하고 있는 중이어서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하실에서 한 10명 친구들끼리 모여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시 한 편을 더 써준 것이 가난한 사랑 노래이십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시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한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런 시죠. 선생님의 시를 듣고 또 선생님과 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시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좋은 시는 어떤 시일까? 그런 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좋은 시라고 한마디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예컨대 시인들 100명마다 놓고 100사람한테 어떤 시가 좋은 시냐 그러면 100사람이 다 다릅니다. 네. 한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공통하는 것이 몇 가지는 있죠. 우선 시는 남들이 다 하는 소리 하면 그건 재미없는 시고,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혹은 만지지 못하는 것, 그것을 듣고 보고 만져가지고서 독자들한테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시인의 시죠. 시이고, 시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시인이고, 다만 그것을 그냥 뭐 해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것, 그 어떤 힘있게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서 해주는 것이 시인이죠. 그러니까 우선 시라는 것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소리를 할 수 있어야만 좋은 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세상이라는 건 남들하고 함께 사는, 가운데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라는 거는 그 시대의 어떤 질문이라든가 그 시대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답은 아니지만 해답은 아니고 대답. 네. 무엇이 되든 간에 일단 그 대답이 되어주는 시. 또 혹은 그 시대의 질문, 그 시대가 어떠한 문제를 가장 많이 안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준 시가 바로 또 좋은 시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시란 역시 대화죠. 네. 시인과 독자와 그것이 무슨 저급한 대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진짜 의미 있는 몇 마디로 하는 그런 가장 짧으면서 가장 힘있고 또 가장 깊은 내용의 대화가 될 수 있는 시, 이런 시를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몇 마디로 그냥 일단 뭐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이 비교적 최근에 쓰신 네. 시가 또 있더라고요. 네. 네. 오늘 끝으로 그 시를 한 편 더 청해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최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2, 3년 전에 네. 시집을 낼 때 그 시집에 실렸던 시니까 실린 시 중에서는 가장 최근의 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과 한 짧은 시간이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신경림 선생님의 따뜻한 시 한 수를 더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 버린 소중한 것들은 없는지 한번 찬찬히 돌아봐야겠습니다. 저 창밖에 단풍은 여전히 붉고 강물은 저리도 반짝이는데 특급 열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서둘러 달려갈 일이 무언가. 환한 봄 햇살 꽃그늘 속의 설렘도 보지 못하고 날아가듯 달려가 내가 할 일이 무언가. 예순에 더 몇 해를 보아온 같은 풍경과 말들, 종착역에서도 그것들이 기다리겠지.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산정에서 차를 버리자. 그리고 걷자 발이 부르틀 때까지. 복사꽃숲 나오면 들어가 낮잠도 자고 섬에 잡눈이 있으면 하룻밤쯤 술로 지새면서 이르지 못한들 어떠랴 이루고자 한 곳에 풀씨들 날아가다 떨어져 몸을 묻은 산은 파랗고 강물은 저리 반짝이는데